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우리 아이. 교육문화 매거진 2023년 겨울호. 테마 넘다. 기획 특집 넘다. 1. 학교를 넘어 배움을 꿈꾸다. 울산 마을교육 공동체거점센터 김미진 실장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정가연. 공공마을, 공공에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담을 수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거운 곳, 어떤 배움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곳. 학교를 넘어 마을에서의 배움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 울산 마을교육 공동체거점센터 김미진 실장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서 4년차 근무하고 있는 운영실장 김미진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울산 소호산촌유학센터 상부 마을교육활동과 농촌유학 전국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농촌 교육을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거점센터가 땡땡마을로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개관준비추진단에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라는 정식 명칭이 정해졌고 그곳에서 한 선생님께서 생각해내신 이름이 바로 땡땡이었어요. 동그라미 안에는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땡땡마을이라는 별칭이 정해졌어요. 마을교육 공동체거점센터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니고 여러 농촌 교육 관련 활동들을 해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그 다음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게 된 느낌이랄까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상북면 3개의 초등학교가 통합되고 나온 폐교에 지어졌어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마을의 구심점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폐교가 되면 마을의 활력도 저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이 농촌을 찾는 울산의 아이들, 시민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청에서 마을교육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고 저와 주민들, 교사분들의 생각들이 모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배움 사례가 있나요? 저희 센터에 누구나 공공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라도 원하면 교실을 열 수 있는 거죠. 그중 초등학교 4학년들이 기억에 남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 빨간색 유니폼을 똑같이 맞춰 입고 오고 다양한 줄넘기 게임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언니, 누나 같은 선생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그 모습을 본 학생 어머니께서도 땡땡 교실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배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느낀 순간이었어요. 누구나 공공교실은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공공교실은 재능 기부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선생님과 학생이 될 수 있고 센터는 그 둘을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자 역할을 합니다. 먼저 수업 내용과 수업 대상이 정해지면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3명 이상이 되면 교실이 열립니다. 현재 뜨개질, 칼림바 연주, 고양이 스크래처 만들기 등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꿈꾸시는 마을 교육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아이들은 입시를 준비하며 여유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를 벗어나 마을 교육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 담장 넘어 마을이 행복하고 안전한가? 생각해보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의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움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마치고도 이곳에 와서 같이 배울 수 있는 배움터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가족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아이들은 곧 울산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이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더 길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내 학교, 내가 사는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까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배움이 일어나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민부터 연세 많으신 시민까지 그러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주인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테마 넘다 2. 세계를 무대로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 학습. 글, 편집위원 정혜진. 한 번쯤은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꾼 적이 있을 것이다.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을 뜻하는 청춘, 그 시작인 20살. 국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울 기회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 현장 학습에 대해 알고 있나요? 글로벌 현장 학습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에게 해외 현장 학습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울산교육청은 2012년부터 직업계고 학생 86명을 호주로 파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학생 15명을 파견해 모든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부터는 참여 학생을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8개 직업계고 공업, 미용, 조리, 서비스 분야의 3학년 학생들로 1차 서류 전형, 2차 영어 면접,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의 지원 조건은 글로벌 현장 학습 종료 후 호주 현지에 취업 의사가 있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어야 하며 영어 성적 및 출결과 취업 비자 발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다. 글로벌 현장 학습으로 이룬 결실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현장 학습이 어려웠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매년 글로벌 현장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외에 취업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학생들 대부분 현장 실습처에서 취업으로 전환되어 고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직무로 근무하고 있다. 울산공업고 건축과 김공공은 안내 타일에서 타일 직무로, 울산 여자상업고 관광경영과 전공공은 소울 오리진에서 서비스 직무로, 울산 생활과학고 조리과정 전공공은 라디슨 블루 호텔 시드니에서 조리 직무로 근무 중이다. 그 중에서 태양광 회사인 그린 리뉴어벌 에너지 솔루션즈에서 근무하고 있는 울산공업고 졸업생 손한규 씨와 미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미니 인터뷰. 2022년 글로벌 현장 학습에 도전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2021년에 영어 심화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2022년도에는 호주로 취업까지 된다고 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더 넓게 해외에서 영어도 배워보고 호주에서의 전기 기술을 배워보기 위해 참가하였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해외에서 누구나와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호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호주의 생활과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린 리뉴어블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태양광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퇴근 후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여행하면서 호주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호주에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생각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영주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 현장 학습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민 중이라면 참가해 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해본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일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살겠다 또는 해외에서 취업하겠다 라는 목표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19살이라는 나이에 호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어를 못해서 걱정이라면 지금부터 영어 단어만 공부해서 와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획 테마 넘다. 3. 교육의 틀을 깨다. 미네르바 대학교. 글, 편집위원 정가연. 강의실 없는 학교,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공부하는 학교, 하버드보다 경쟁률이 높은 학교, 바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교, 이하 미네르바 이야기다. 기존 학교의 틀을 완전히 넘은 미네르바를 알아보자. 샵의 미네르바일까?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나로 불린다. 미국의 벤처 투자자 벤 넬슨이 미국 대학 연합체의 인가를 받아 2010년 설립한 대학교다.
댄 넬슨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세계 최고 대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자신의 사고력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넬슨은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의 사고력 증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교 미네르바를 설립했다. 샵 캠퍼스가 없다고. 미네르바의 학교 시설은 전 세계 6곳에 있는 기숙사가 전부다. 흔한 강의실조차 없으며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식당도 당연히 없다. 미네르바는 미국의 본 캠퍼스를 두고 6개 나라에 거점을 두면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 서울, 타이베이,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하이데라바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덕분에 학생들은 도시 곳곳을 오가며 문화 체험을 즐기고 세계적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샵 국경을 넘나드는 학교 생활이 궁금해. 처음 입학하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1학년 생활을 보내게 된다. 이후 3년 동안은 6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생활한다. 학생들은 기숙사 건물에서 음식을 함께 만드는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우정을 쌓아간다. 미네르바에는 예술과 인문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5개의 학부가 존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지역 기반 과제를 수행한다. 6개 도시를 학습 캠퍼스로 활용하여 지역 기관이나 기업과 교류하며 각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수업과 결과물 공유는 자체 개발 플랫폼인 포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교수와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미네르바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가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교수는 녹화한 수업 영상을 돌려보며 학생의 발표를 비롯한 수업 태도, 과제,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졸업을 위해서는 그동안 미네르바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샵 시차 적응이 필요해. 물론 미네르바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재학생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들과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강의 일정으로 인한 시차 적응 문제다. 교수들이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 학생들의 경우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48개 봄 학기 과정 가운데 무려 40개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된 적이 있었다. 샵 입학하고 싶다면? 그럼에도 미네르바가 가지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아이비리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이다. 미네르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8년 졸업 예정자 등록금은 $40,000, 한화 약 5,200만 원 정도다. 아이비리그 평균이 $56,000, 한화 약 7,200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듯 미네르바의 합격률은 지난 2020년 기준 0.8%로 25,000명 중 단 200명만 합격했다. 미네르바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까? 미네르바는 까다로운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는 해결형 인재를 선발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이 SAT 성적을 평가하지만 미네르바에서는 SAT 성적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대학 입시와 달리 미네르바는 지원자가 인생에서 이룬 업적 6가지와 창의력, 수리력, 추론력을 평가한다. 미네르바는 이처럼 기존의 대학교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2019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해낸 만큼 졸업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캠퍼스의 벽을 과감히 허문 미네르바야말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학교가 아닐까? 기획 테마 넘다. 4. 레트로. 이젠 뉴트로. 글, 편집위원 김현지. 뉴트로가 뜨고 있다. 뉴트로는 새로움, 뉴와 복고,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로 레트로가 단순히 과거의 재현에 그친다면 뉴트로는 과거의 새로운 해석이다.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MZ세대에게는 낯설고 새롭게 다가간다. 뉴트로 열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대한민국은 지금 할메니얼 열풍. 대한민국은 지금 할메니얼 열풍이 불고 있다. 할메니얼은 할머니를 사투리로 한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의 밀레니얼을 합성한 신조어로 할머니들이 선호하는 옛날 음식이나 옷, 인테리어를 재연출해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 또는 그러한 취향을 반영한 문화를 뜻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익숙함과 자녀 세대의 새로움이 경험 공유 소비 성향으로 결합하면서 할메니얼 소비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다. 할매 입맛 저격, 할메니얼 푸드. 요즘 들어 인절미나 흑임자, 쑥을 활용한 음식이나 디저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약과, 누룽지, 미숫가루, 오미자, 건빵, 뻥튀기, 김부각 등 다양한 할메니얼 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이런 음식들이 인기를 끌게 된 데는 MZ세대의 영향이 크다. 재미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 음식이 신선하고 기발한 식재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전통 음식에 의외의 트렌디한 요소가 조합될수록 이들은 더욱 열광한다. 인절미 케이크, 약과 쿠키 등 예전에는 따로 먹는 것이 더 익숙했던 음식들이 자유롭게 뒤섞이며 창의적인 메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할미루, 그레니루. 패션 업계에도 할메니얼 열풍이 불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일명 할미룩으로 불리는 이 패션에는 1970에서 80년대 할머니들이 주로 입던 긴 기장의 카디건과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연상시키는 고무줄 팬츠, 얼핏 촌스러울 수도 있는 꽃무늬 패턴의 롱스커트, 니트 조끼 등이 있다. 할미룩이라고 해서 무조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매치를 시키느냐에 따라 더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변신이 가능하다. 할머니가 입을 법한 패션을 현대식으로 해석하여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할머니의 멋, 그레니시크 인테리어. 기존 레트로와 모던이 만난 할메니얼 인테리어는 예스럽지만 멋스럽다. 옛날 할머니 댁에서나 보았을 법한 자개장이나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소품들을 MZ세대는 힙하다고 느낀다. 낡고 오래되어 버려질 위기에 처했던 가구가 주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덩달아 옛 정취가 남아있는 상권과 골목도 인기를 끌고 있다. 뉴트로가 불러일으킨 세대 간 소통의 바람. MZ세대가 제대로 알며들었다. 한때 우리 전통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여겨지기도 했으나 점차 전통 문화를 재해석하는 MZ세대가 늘어나면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뉴트로 열풍은 기성세대와 MZ세대를 모두 아우르며 문화 공유를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추운 겨울 세대 간 소통의 바람이 따뜻하게 불길 기대해본다. 기획 테마 넘다 오.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 글, 편집위원 신슬기. 이야기 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다니는 할머니가 있다.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해설하는 어린이가 있다. 정답은 둘 다 예스. 나이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을 소개한다. 교실 문을 넘어 유치원 가는 할머니. 유치원 교실의 문을 열고 고운 한복을 입은 그녀가 들어온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 아이들이 모여 앉는다. 이윽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옛날 옛적에 이야기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온 그녀는 바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이 유아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 사업의 하나이다. 할머니들은 견우와 직녀, 울산바위 등 우리 예지아기와 효자소년, 청렴한 원님 등 조상들의 미담을 외워 생생하게 구현한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할머니의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무릎 교육의 전통을 되살려 유아들의 인성 함양을 돕고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예지아기를 통해 유아들이 한국적인 것을 자주 접하도록 하여 전통 문화를 잇는 기반을 마련한다. 고령화 사회의 노령 인구에게 자아실현과 사회봉사가 융합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야기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바로 나이다. 이야기 할머니 활동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높아도 만 56세가 넘어야만 지원서를 쓸 수 있다. 만 56세, 그야말로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은 할아버지라면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에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의 문을 두드려보자. 이 봉사단은 울산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림책을 읽어주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독서 활동의 경험을 선물한다. 재미있는 이야기 앞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이야기를 매개로 자라는 세대에게 이어지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시물 넘어 박물관 읽어주는 어린이. 쉿, 조용히. 박물관에서 떠들면 안 돼.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한 어린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당부의 말이다. 그런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는 거대한 공룡 뼈 전시물 앞에서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 바로 어린이 도슨트이다.
도슨트는 가르치다 라는 라틴어 도서어에서 유래한 말로 우리말로는 전시해설사라고도 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도슨트라고 하면 문화재나 미술을 전공한 어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당당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서 지식이 부족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자. 어린이 도슨트는 자신이 맡은 전시 분야에 대한 해외 논문까지 찾아 읽으며 얻은 전문 지식은 물론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할머니의 진주나 소장하고 있던 산호 등을 가져와 보여주는 정성을 보인다. 특히 이곳 박물관에서 어린이 도슨트 일기로 활동한 학생이 학예연 구사가 된 사연을 보며 도슨트 활동이 지식과 보람을 얻는 경험을 넘어 어린이가 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됨을 알 수 있다. 울산에서도 미술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이 미술품 전시해설사로서 꿈을 펼칠 기회의 장이 열렸다. 작년 10월 울산장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2023 울산국제아트페어에서 울산의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키즈 도슨트를 모집했다. 선발된 어린이는 사전교육을 거쳐 아트페어 현장에서 또래 및 성인 관람객에게 대표 작품을 설명하며 활약했다. 도전을 망설이는 일이 있는가? 머뭇거림의 이유가 그저 나이라면 망설임을 멈추고 꿈을 향해 발을 내디뎌보자. 기획 테마 넘다 6. 선을 넘은 식물 이야기. 글, 편집위원 문예진. 발 없이도 대륙을 건너온 식물들이 있다. 바로 외래식물이다. 외래식물은 외국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육하는 종을 말한다. 외래식물은 구한말 개항 이후 급격히 증가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흔히 토속식물로 착각하기도 하고 일부는 생태계를 해치는 식물인지 모른 채 예쁘다는 감탄사를 남기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외래식물이 있을까? 토종식물 아니었어? 의외의 외래식물. 1. 유럽에서 건너온 토끼풀. 행운이라는 꽃말로 유명한 토끼풀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다. 토끼풀은 영양이 풍부해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토끼풀은 유럽이 원산지로 1846년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아시아 대륙에 처음 들어왔다. 우리나라에는 1906년 일본이 설치한 농업 관련 기관에서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해 들여왔다 야생으로 퍼졌다. 잉나라의 멸망과 함께 온 개망초. 흔히 계란꽃이라고 불리는 개망초는 귀여운 모습 속에 슬픈 사연을 담고 있다. 개망초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1860년대 일본의 관상용으로 수입되었으나 곧 일본 전역으로 퍼졌다.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개망초가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한 시기라 나라가 망했다는 뜻으로 망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3. 해방과 함께 찾아온 달맞이꽃. 해가 지면 노란 꽃망울을 예쁘게 틔워내는 달맞이꽃. 달맞이꽃의 종자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달맞이꽃은 토속적인 이름과 달리 한 세기 전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식물이다. 정확한 귀화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광복 이후 전국 곳곳에서 관찰되어 해방초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름다움과 위험의 경계에 선 외래식물. 1. 핑크빛 속 숨은 위험 핑크뮬리. 가을이 되면 SNS 게시물을 장식하는 핑크뮬리의 정식 한국 이름은 털쥐 꼬리새이다. 미관상 아름답고 독특해 국내 관광지는 앞다투어 핑크뮬리 군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핑크뮬리는 억새풀 종류라 생명력이 몹시 강해 추후 관리가 우려되는 식물이다. 환경부는 2019년 핑크뮬리를 생태계위해성 2급 식물로 판단했다. 아직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길가나 도로로 퍼지면 토착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의외의 골칫거리 큰금계국. 최근 도로나 강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란 꽃. 얼핏 노란색 코스모스처럼 생긴 이 꽃은 귀화식물인 큰금계국이다. 큰금계국은 1980년대 꽃길 조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전국에 보급되었다.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이 일부러 심곤 하지만 높은 번식력 탓에 엄연히 생태계위해성 2급으로 분류된 식물이다.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식물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까지 덮친 생태계 교란종. 1. 식물계의 황소개구리 가시박. 가시박은 손가락을 벌린 손 모양의 잎을 가졌으며 번식력이 강해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는 별명을 가졌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오이 접목에 쓰기 위해 국내에 들여왔다가 야생으로 퍼졌다.
한 그루에 2만 5천 개 이상의 씨앗이 달리며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화학물질을 내뿜어 식물 생태계를 파괴한다. 60년 이상 지난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있을 정도며 식물 전체가 가시를 두르고 있어 제거하기 매우 어렵다.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에 속한다. 2. 비염을 유발하는 단풍잎 돼지풀. 최근 태화강변을 점령한 단풍잎 돼지풀은 인간과 식물 생태계를 모두 괴롭힌다. 한국전쟁 중 유입되었다고 추정되므로 국내에 유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단시간에 빨리 자라며 잎이 넓어 주변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한다. 단풍잎 돼지풀은 가을에 꽃을 피우는데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는 알레르기, 비염 등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래식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토착식물과 잘 어울려 지내는 외래식물은 환영할 손님이지만 생태계 교란종은 결국 인간에게도 해를 끼치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매년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식물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등산객들 사이에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며 등산하는 운동이 퍼지고 있다. 이처럼 똑똑한 현대인이라면 외래식물을 눈여겨보았다가 생태계 교란종을 발견하면 뿌리째 뽑아 식물 전쟁에 손을 보태자. 기획 테마 넘다 7. 국경을 넘으며 사는 유럽 사람들 이야기. 글, 편집위원 홍예지.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국경을 넘을 경우 밀입국으로 간주되어 추방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목숨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아무런 절차 없이 국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넘나드는 곳이 있다. 집 안에 국경이 있다고요? 바를러 마을 이야기. 네덜란드 남부의 벨기에 접경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국경을 가진 마을 바를러가 있다. 인구 9,000명 작은 도시 바를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민이 약 7대3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 이 마을은 네덜란드 영토가 벨기에 영토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또다시 네덜란드 영토가 분포한다. 바를러의 국경이 복잡해진 사연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3세기에 브라반트 공작이 브레다 백작에게 땅을 넘겨줄 때 비옥한 땅을 골라 남기고 척박한 땅만 쏙쏙 골라 넘겨주었다. 이후 비옥한 땅은 벨기에로 속하고 척박한 땅은 네덜란드로 속하게 되며 복잡한 영토 구조가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두 나라의 국경에 모두 걸쳐있는 집이 많아졌다.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두고 고민하던 양국 정부는 결국 현관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집 현관문이 네덜란드 땅에 있는 걸 알게 된 벨기에인은 현관문 위치를 벨기에 쪽으로 바꾸는 공사를 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바를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쉥겐 조약에 가입한 덕분에 불편 없이 마을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다. 세계에는 국경을 거대한 장벽으로 막아둔 곳이 많지만 바를러에서는 국경선을 단지 보도블록 타일로 표시한다. 국경선을 품은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은 폐점 시간이 빠른 네덜란드 쪽에서 식사하다가 벨기에 쪽 자리로 옮겨 식사를 계속하는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장을 보러 국경을 넘는다고요? 스위스 사람들 이야기. 국경을 넘으려면 하늘길과 바닷길을 건너야만 하는 한국인에게 국경을 넘어 장을 보러 가는 유럽인의 모습은 또 다른 이색 풍경이다. 스위스는 북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등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에는 속하지 않아도 쉥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주변국과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 스위스는 흔히 물가를 비교할 때 예로 드는 빅맥 지수가 올해 7.75달러, 한화 약 1만 원으로 세계 1위다. 고물가의 이유는 고임금과 관련 있다. 스위스의 시급은 보통 20스위스프랑, 한화 약 3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비싸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이유로 국경 가까이에 사는 스위스인들은 인접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장을 보러 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예를 들면 프랑스 페르네볼테르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차로 고작 20분 거리라 많은 스위스인이 생활비를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국경을 넘는다. 이러한 원정 쇼핑으로 접경지대 스위스인들은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이나 절약한다니 스위스의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반면 스위스는 임금이 높으니 주변 나라에서 스위스로 통근하기도 한다. 프론탈리엘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통근족의 경우 그 인원이 약 8만 7천여 명에 달한다.
유럽인에게는 국경을 넘기가 이토록 자유로운 일상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국경. 앞의 사례처럼 국경이 무의미할 정도로 공존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국경 분쟁 중이며 거대한 장벽으로 막아놓은 국경도 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펴고 국경을 한번 살펴보자. 그 국경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기획 테마 넘다 8.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우주여행. 글, 편집 이원 배상아.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만화 영화 토이 스토리를 보면서 늘 궁금했다. 주인공 버즈가 외치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는 대체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장난감 버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상의 만화 배경 우주였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이 신비한 우주 현상과 용어를 통해 지구에서 찰나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닿기도 힘든 광활한 우주를 꿈꿔왔고 마침내 실제로 우주여행이 가능한 뉴스페이스 시대가 왔다. 첫 우주여행의 시작. 뉴스페이스 간단한 단어지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뉴스페이스는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바뀌는 것을 이르는 말로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와 대비된다. 2023년 8월 10일 미국의 한 우주 관광 기업이 민간인을 태운 첫 우주여행에 성공했다. 티켓을 구매해서 우주에 다녀온 최초의 우주여행객은 파킨슨병을 앓는 전직 한우 선수와 자선행사에서 탑승권에 당첨된 평범한 두 모녀, 이렇게 총 3명이다. 탑승자들은 약 90분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 해외여행을 가듯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도래한 것이다. 끝없이 높은 하늘, 어디까지가 우주여행일까? 현재는 궤도를 벗어나 별과 행성으로 가는 비행 경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우주여행은 준궤도 우주여행과 궤도 우주여행이 있다. 1. 준궤도 우주여행. 준궤도 우주여행이란 우주를 향한 발사체에 탑승하여 고도 100km까지 올라 무중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행 시간은 2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궤도에는 진입하지 않고 고도 100km에서 1단 엔진이 분리되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승객은 5분 정도 무중력을 경험한 후 지상으로 내려온다. 탑승 시간 중 실제 무중력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우주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남짓으로 탑승 중 대부분의 시간은 이륙과 착륙을 하는데 소모된다. 대다수 기업이 개발 중인 우주여행 상품은 준궤도 우주여행이다. 2. 궤도 우주여행. 궤도 우주여행이란 고도 350에서 450km 궤도에 올라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데 지구를 향해 추락하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에 성공한 첫 궤도 우주여행은 시속 27,000km의 속도로 4일 동안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며 비행했다. 또한 우주선이 지상 400km 높이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도 궤도 우주여행에 포함된다. 이러한 여행은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체력이 요구되며 탑승객들이 받아야 할 훈련 기간도 길다. 우주여행, 얼마면 될까? 보통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 최근 로켓 부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우주여행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미 돈을 내고 줄을 선 대기자도 수백 명이다. 이른바 가성비 우주여행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2023년 지금 우주여행을 위한 경비는 얼마일까? 1. 스페이스 퍼스펙티브, 지구 상공 32km까지 6시간 준궤도 비행 12만 5천 달러, 약 1.6억 원. 2. 버진 갤럭틱 80km 고도에서 2시간 준궤도 비행 45만 달러, 약 6억 원. 3. 블루 오리진 100km 고도에서 12분 준궤도 비행, 약 30만 달러, 약 4억 원. 4. 스페이스 X 11궤도 비행 5,500만 달러, 약 750억 원. 머무는 시간과 고도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상대적으로 준궤도 여행이 궤도 여행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억만장자나 고강도 훈련을 받은 우주 비행사가 아니더라도 우주여행이 가능해진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탐험하고 온 우주인들에게 보이는 큰 심리적 변화 현상을 조망 효과라 한다.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를 조망하면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인류는 이미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모험을 시작했다. 작은 행성 지구로부터 광활한 우주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주의 무한한 신비로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예측 불가한 모험이 우리를 기다린다.
당신도 우주여행 티켓을 끊겠는가? 기획 테마 넘다 9. 한계를 넘어 세상을 디자인하다. 글, 편집위원 박재우. 휠체어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1일 무장벽 체험에 도전했다. 오늘의 계획은 울산의 번화가인 남구 삼산동에서 카페를 가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 등 일상을 보내는 것이다. 과연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 한계를 느끼다. 무장벽 체험. 카페 가기. 휠체어를 타고 쇼핑몰 밖을 나선다. 문을 열기부터 쉽지 않다. 한 손으로 문을 열고 다른 한 손으로 바퀴를 굴려야 하는데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문을 열다간 몸이 고꾸라진다. 그렇다고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한쪽 팔을 길게 뻗자니 그 역시도 몸이 휘청거린다. 결국 브레이크를 채우고 풀기를, 휠체어를 앞뒤로 움직이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겨우 문을 통과한다. 어렵사리 도착한 카페 1층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도 계단만 있을 뿐 경사로도 엘리베이터도 없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가고 싶은 다른 카페를 검색하니 여기서 걸어서 15분. 밖에 나온 지 10분 만에 저리는 두 팔은 어쩌란 말인가. 고개를 저으며 가장 가까운 카페로 향한다. 이번에 만난 출입문은 아주 무겁고 폭이 좁아서 나를 들여보내줄 생각이 없다. 심지어 입구에 경사까지 있어 휠체어가 뒤로 미끄러진다. 몇 분을 낑낑대고 있자 보다 못한 손님 한 분이 다가와 문을 열어준다. 진땀을 빼고 모인 단말기에서 카페라테를 한 잔 주문한다. 고생해서 그런지 커피는 참 꿀맛이다. 영화 보기. 커피를 마시고 이제 영화관에 갈 시간. 순간 밖으로 나가기 너무 싫어진다. 팔은 저리고 등은 땀에 젖어 축축하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걷던 길이 왜 이리 경사졌는지, 작은 턱은 쓸데없이 왜 이리 많은지, 신호등은 또 왜 이리 짧은지. 특히 신호등 앞에만 서면 몸이 긴장한다. 시간 내 건너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경사가 있는 데서 넘어질까 무서운 마음이 든다. 그렇다고 여유롭게 기다려줄 차량도 없어 보인다. 조금 전 일반 보도를 건널 때 택시는 멀리서 나를 본 듯도 한데 내 코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감사하게도 영화관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은 접근성이 좋고 영화관 내에는 장애인 전용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좌석은 휠체어를 넣을 수 있게 비어 있는데 맨 앞 좌석이다 보니 영화를 볼 때 고개가 좀 아픈 건 감수해야 한다. 영화관 입장 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계단이 있는 주 출입구 대신 계단이 없는 보조 출입구를 안내해 주는데 꽤 감동적이다. 밥 먹기. 음식점은 계단이 있거나 규모가 작아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도 극히 드물다. 테이블 이용 시 공간이 협소하여 항상 통로 쪽에 자리하는데 다른 손님의 통행에 방해될까 걱정이 앞선다. 요즘 들어 많이 생기는 셀프바 역시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크다. 접시, 포크, 물컵 등을 무릎에 올리고 휠체어를 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타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가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한다. 고작 1일 체험에 불과했지만 휠체어를 사용해보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으며 거기서부터 소외감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도시의 거리와 시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하고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계를 넘다. 범용 디자인. 무장벽 체험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생활 곳곳에 적용된 범용 디자인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범용 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무장벽 디자인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용 디자인은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범용 디자인은 생활 속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2010년경 선도적으로 2016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여러 지자체 교육청에서 범용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7년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건물과 공원 등에 관한 설계 지침을 망라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 2021년부터 신축 및 개보수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범용 디자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상에서 발견한 범용 디자인. 경사로 휠체어,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용 디자인이다.
근래 들어 경사로와 함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턱도 설치되고 있다. 레버식 손잡이 원통형 손잡이와 달리 손아귀 힘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많이 설치되고 있는 자동문도 누구나 적은 물리적인 노력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 보행자 경사를 없앤 횡단보도다.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등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일반 횡단보도보다 건널 때 힘이 적게 든다. 그림 문자 글을 모르는 사람, 외국인 저시력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안내판이나 지도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색약자를 위해 색깔을 넣기도 하고 그림 문자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함께 표기하기도 한다. 이색적인 범용 디자인. 무릎 버튼, 발로 밟는 버튼이 있는 엘리베이터. 물건을 든 사람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다. 센서 감지 구역에 발을 대면 호출하는 터치 리스풋 버튼도 있는데 국내 한 엘리베이터 업체는 이 기술을 토대로 유니버설 멀티바를 디자인하여 2018 아이디어에서 상을 받았다. 범용 도구. 범용 플러그는 손잡이 부분에 검지를 넣는 구멍이 있어 악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도 쉽게 코드를 뽑을 수 있다. 범용 가위 역시 악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 고안된 디자인으로 테이블 위에 직립하기 때문에 누르는 행위만으로 물건을 쉽게 자를 수 있다. 주방용품에도 다양한 범용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업체는 감자칼, 채칼 등을 사용할 때 누구나 손목에 힘을 덜 사용할 수 있는 굿 그립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한계를 즐기다. 울산의 범용 디자인 명소. 1. 삼밭골 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01.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의 통합 놀이터다. 입구는 완만한 경사로로 되어 있고 바닥은 포장되어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도 이동하기 편리하다. 무장의 조합 놀이대와 함께 울산 북구에서 가장 긴 미끄럼틀도 즐길 수 있다. 2.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 강국 가정원길 154.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이다. 중앙 계단은 범용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안내도는 그림 문자와 점자가 같이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무장의 전기 관람차는 타는 재미가 쏠쏠하여 인기가 많다. 3. 대왕암공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산구 107. 공원 내 무장의 나눔길은 완만한 경사와 함께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곳이다. 댁으로 조성된 길과 황토로 포장된 길이 있으며 길 양쪽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안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무장의 관광 안내지도는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걷는데 재미를 더해준다. 생생교육 현장. 1. 코딩으로 만나는 울산을 소개합니다. 글. 신승진 학성여자고등학교. 울산은 산업도시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중 일부를 학성여자고등학교 학생 15명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창의력과 기술이 어우러진 코딩 작품으로 표현했다. 울산의 유적지와 산업을 코딩으로. 유곡동의 공룡 발자국 공원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공룡의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학생들은 공룡이 지나갔던 흔적을 현대의 기술로 되살려보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체감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의 산업 발전을 대표하는 곳으로 학생들은 크레인의 움직임을 아두이노로 구현하며 산업적 배경을 코딩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원리를 학습하며 자동차 제조 과정을 코딩으로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대적인 제조 기술의 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울산의 관광 자원을 코딩으로. 남구와 울주군에서의 작업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로 안성맞춤이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는 고래의 움직임을 오토마타 형식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해 구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계 원리와 코딩을 결합하여 생명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학생들이 네오 픽셀을 활용하여 LED 불빛으로 암각화의 미술적 표현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 기술이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였다. 외고산 옹기마을에서는 옹기 굽는 과정을 코딩으로 재현하였다.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옹기 굽는 과정의 온도와 시간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전통 공예와 현대 기술의 만남을 경험하였다. 울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울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학생들이 각자의 작품을 통해 울산의 다양한 면모를 표현하며 그들만의 시각과 해석을 더해 작품을 완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울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연결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코딩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목격한 것이었다.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는 강의와 시험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곤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그것을 넘어서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창의력을 생각하면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디지털 융합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미래의 다양한 직업 분야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생교육 현장 2. 샵 세계 시민 챌린지 2023년 5월부터 캐나다 서부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6월에 이르러서는 퀘벡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이 산불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한국해외긴급 구호대는 7월 산불 진화를 위해 캐나다에 파견되었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한 채 구호 활동을 하였다.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이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부터 세계시민 챌린지 수업은 시작되었다. 세계시민의식이란 무엇인가? 세계시민이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6학년 아이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이다. 먼 나라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처럼 느껴져 아이들이 피부로 실감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 수업인 샵 세계시민 챌린지를 계획하였다. 지금 이 시간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다. 전쟁, 난민, 영토 갈등, 인종차별, 환경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의 목표는 지구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세계시민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들은 뉴스 기사를 통해 지구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패들렛을 활용해 친구들과 공유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둠을 구성하여 각각 한 가지 지구촌 문제들을 심화하여 조사하고 이 문제들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지구촌 문제는 각 개별 나라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자 마음먹었다.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해 아이들이 찾은 도구는 쇼츠와 릴스 등 챌린지 플랫폼이다. 지금 SNS 세상은 챌린지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르게릭 환우들을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유행한 이후로 수많은 챌린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다.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챌린지 영상 만들기에 돌입했다.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샵 흑백 사진 챌린지를 만들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샵 동네 지키기 챌린지를 만들었다. 모둠과 협력하여 계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했다.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것을 고려해 자막도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달았다.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교, 우리 지역 사회를 넘어 이 나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한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이 만든 챌린지 영상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 QR코드가 있는 홍보물을 붙이거나 유명인에게 홍보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각종 방송사에도 홍보 요청 메일을 보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하는 챌린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이들의 챌린지 영상이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챌린지를 찍는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1. 쓰레기가 예술작품으로 거듭나는 공간. 글, 편집위원 조영미.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쓰레기는 늘어난다. 물질 문명이 만들어낸 쓰레기의 종류는 복합적이며 쌓이고 쌓여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정크아트는 쓰레기의 문제점을 보여주며 자원의 재활용을 고민하며 나온 예술 활동이다. FE01 재생복합문화 공간에서는 폐고철을, 코끼리 공장에서는 폐장난감을 활용하여 정크아트를 보여주어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예술로 탈바꿈한 폐고철과 폐장난감을 만나보자. 고철 너머 FE01 재생복합문화 공간.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은 2022년 8월 6일 울주군 서생면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정크아트 갤러리이다. FE01의 의미는 철의 첫 번째 공간이라는 의미다. 이 공간을 4년 6개월 동안 준비하며 만들어낸 김우철 대표는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다. FE01은 폐자동차와 폐오토바이의 부품을 이용하여 완전 새로운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다. 철과 철을 잇는데 전문 용접기사의 손길이 더해졌고 다채로운 색을 연구하며 자동차 안료를 이용하여 색을 입혀나갔다. 3,000평 대지 위에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밀레니엄 팰컨을 본떠 정크아트 전시장인 우주인 마을을 조성하였고 여기에 입체 조형물 1200점, 부조형 벽제 740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FE01에서는 환경과 문화를 생각하며 철을 만져보고 철로 작품을 만드는 체험 공간이 있다. 그리고 올해 7월 15일 지구탐구 생활 행사도 진행했다. 울산교육청관 내 초등학생 150명과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를 가져와 창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행사였다. 이곳은 개관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고철 작품의 매력을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3 한국 이색회의 명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난감 쓰레기 너머 코끼리 공장. 많은 동물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고 있다. 새끼 거북 사체에서 104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고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 사는 엘버트로스, 어미는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새끼에게 개워 먹인다. 코끼리 공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장난감 분해품을 이용한 플라스틱 정크 아트를 동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다. 아이들의 장난감 사용 주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간 버려지는 장난감은 240만 톤이다. 이렇게 버려지는 장난감 쓰레기는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로 한 가지 재질로 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과 금속, 섬유 등이 혼합돼 있어 여러 번 분리하는 등 선별하는 작업이 까다롭다. 코끼리 공장은 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버려지는 장난감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곳이다. 첫 출발은 장난감이 너무 많이 버려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원봉사 단체인 장난감 수리단으로 출발했다. 코끼리 공장에서는 소비되는 사이클이 매우 짧은 장난감을 재활용하여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과 나누고 장난감 부품을 분해하여 정크아트로 제작하거나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킨다. 이채진 대표는 국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해외 난민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보내진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회신을 받을 때 큰 감동이 된다고 전했다. 코끼리 공장에서는 장난감 기부 체험, 플라스틱 장난감 분해 체험, 장난감 순환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각인시키고 폐자원을 순환시킨다. 쓰레기가 쓸모를 잇다. 예술을 잇다. FE01에서 폐고철은 보이지 않았다. 웅장한 예술작품이 보일 뿐이었다. 엄청난 크기와 고철이 가진 단단함에 압도당했다. 코끼리 공장에서는 아기자기한 색깔을 입은 동물들을 보았다. 쓰레기가 예술을 입으면 쓰레기는 누구나 찾는 작품이 된다. 재활용품이 어떤 옷을 입게 되는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만들어낸다. 집에서 버려지는 철과 플라스틱을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코끼리 공장으로 보내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건 어떨까? 자원을 순환시키고 환경을 살리는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 계속 보태지기를 기대한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이 타국으로 떠난 선조들의 발자취. 한국이민사박물관. 글. 편집위원 김현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을 이민이라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민선을 타고 먼 타국을 향해 떠나야 했다. 희망을 품고 떠났던 한국인들의 최초 이민에는 비극적인 역사가 담겨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03년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함께 뜻을 모아 2008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이다. 우리 선조들이 국경을 넘어 해외에 남긴 발자취를 따라 이민 역사 여행을 떠나보자. 제1전시실, 미지의 세계로. 제1전시실에서는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과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국내 정세와 하와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을 싣고 하와이로 떠난 첫 선박인 갤리코 모형을 통해 당시 이민자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제2전시실, 극복과 정착. 제2전시실에서는 하와이에 정착한 한인들의 애환과 개척자로서 미국 전역에 뿌리를 내린 역사적 발자취 등을 담은 사진 자료 및 유물을 볼 수 있다. 사탕수수 농장 한인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 30분 기상 사이렌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단 30분간의 점심시간을 마치면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 일을 했다. 그들은 십장의 감시를 받으며 뜨거운 햇빛 아래서 힘든 노동을 견뎌야만 했다. 그들의 고된 노동 생활을 담은 영상과 하와이 한인 학교를 연출해 놓은 교실, 그리고 고국의 독립을 영원하던 한인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전시실, 국경을 넘어 세계로. 제3전시실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각지로 향했던 한인들의 이주 과정과 정착, 생활 등 초기 한인 이주사를 살펴볼 수 있다. 1905년 무렵 한인들은 멕시코로도 노동 이민을 가게 된다. 일명 애니깽으로 불리는 애네켄을 수확해야 했는데 선인장이라 가시에 찔리며 중노동에 시달렸다. 또한 해방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이민 양상을 중남미, 독일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파독 간호 여성들은 전문 간호 업무뿐 아니라 간병인 역할까지 수행하는 고된 근무 속에서도 친절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아 항상 인기가 있었고, 독일 사람들로부터 동양에서 온 연꽃이라는 뜻의 로투스 블루메로 불리었다. 제4전시실, 재외동포와 인천. 제4전시실은 선조들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이다. 20세기 초반 인천항을 떠나 하와이로 향했던 선조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고국에 대한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바쳤고, 광복 이후와 6.25 전쟁 동안에도 지원은 계속되었다. 그 후에도 다양한 기념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얼마나 될지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민 역사 여행을 마치며 한국이민사박물관은 100여 년의 한인 이민 역사를 체계화하여 전시한 공간이다. 우리 선조들이 조국을 떠난 타국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다. 피와 땀으로 번 돈을 나라를 위해 힘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소감을 남기며 다른 사람들의 소감도 나누어 보니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았다. 한국 이민의 역사를 자세히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한국이민사 박물관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 공감터 1. 코딩으로 울산을 만나요. 글, 성유림, 학성 여자고등학교 학생. 처음 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하여 고민할 때 울산을 소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또다시 고민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다가 코딩과 아두이노를 이용한 모형물로 소개하자고 결심하였다. 울산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울산을 대표하는 고래, 반구대 암각화, 외고산 옹기마을, 현대자동차, 공룡 발자국 공원 등을 아두이노와 코딩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에 학교의 남아 외관을 기획하고 코딩을 구상하였다. 처음 외관만 있었을 때는 아쉬움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 아두이노와 코딩을 넣어 파도가 움직이게 만들고 등대에 불을 달아 실제 등대와 같이 불이 돌아가며 켜지게 하고 반구대 암각화에 불이 들어와 선명히 보이게 하여 여러 모형물이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만들 당시에 코딩이나 조립 부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채색을 한 후 모아보니 멋진 작품들이 완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힘들기도 하였고 어렵기도 후회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면서 코딩에 관하여 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다. 또 울산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조사하다 보니 울산의 새로운 점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만든 완성된 다양한 모형물을 학교 휴게 공간에 전시하니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라는 걱정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고 친구들에게 울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였다. 또 이 전시로 인하여 코딩을 처음 접하거나 흥미롭게 보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서 정말 기뻤다. 전시를 마치는 과정도 힘이 들었지만 배울 점이 많았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한 번 더 지식과 자신감을 주는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보고 싶다. 함께해요 샵세계 시민 챌린지. 글, 김진모, 영포초등학교 학생. 우리 반의 5번째 프로젝트 수업이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수업의 제목은 샵세계 시민 챌린지이다. 약 한 달 동안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며 인종, 쓰레기, 환경 등 많은 지구촌 문제를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지구촌 문제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수업이었다. 프로젝트 수업의 제목인 샵세계시민 챌린지가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세계의 문제들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졌다. 처음 우리는 지구촌 문제들을 많이 조사하였다.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모여 생긴 쓰레기 섬이 한반도의 세배라는 기사 등 많은 기사를 보며 이 문제들이 장난이 아닌 실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구촌에 있는 문제들에 관심이 많아져 집에서도 여러 기사를 찾아보았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도 배웠다. 우리가 직접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우리는 우리도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챌린지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SNS에 올렸다. 영상을 올릴 때 샵세계시민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우리의 챌린지가 더욱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노력했다. 직접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SNS가 누군가에게 보일 확률도 높고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SNS에 올리게 되었다. 아직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 챌린지가 유명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쓰레기, 인종차별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챌린지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한다. 챌린지 영상을 올리는 것 외에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다른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수업해 부모님들에게 세계시민 챌린지를 알리는 등의 활동도 하고 싶다. 많은 활동을 통하여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 세계시민 챌린지를 위해 한 달 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스 린작.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1901년에서 1988년. 글, 편집위원 이민정. 조선 총독부와 일본을 폭격할 테니 비행기를 사주십시오. 권기옥은 총 7,0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은 이 수식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녀가 날기를 꿈꾼 것은 한국 최초라는 명예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였다. 날개를 꿈꾸다. 1901년 1월 11일 평안남도에서 일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숭의여학교 시절 수학교사의 권고로 당시 숭의여학교에 결성된 비밀결사대 송축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1919년 기숙사 사감의 눈을 피해 태극기를 만들고 애국가 가사를 등사하는 등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3주 동안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이후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로 전달하는 일에 적극 가담하였다. 평양청년회에서 권총을 찾아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한 일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1920년 평남도청을 폭파할 계획으로 숭연소학교 지하실, 석탄 창고에 숨어 폭탄을 제조하는 일에도 가담하였다. 며칠 후 평남도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나 일본의 조사에도 폭파범은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조여오는 일본의 감시로 평양청년회 여성전도대 활동이 어려워지자 1920년 9월 상해로 탈출하였다.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비행기를 몰고 일본으로 날아가 폭격하고자 비행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경영하는 홍도여자 중학에서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비행사가 되고자 하였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당시 독립전쟁을 위한 군관 양성을 추진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 중국 윈난 육군항공학교에 제1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1917년 16세 되던 해에 미국 고개비행사 스미스가 선보인 고개비행을 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비행사가 되겠다고 꾼 꿈을 실현한 것이다. 날개를 펼치다. 윈난 육군항공학교에는 20대의 프랑스 비행기와 프랑스 교관 2명이 있어 기초이론과 지상실습 교육을 끝낸 후 프랑스제 꼬드롱 쌍첩 훈련기를 탈 수 있었다. 훈련기를 타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남아있다. 편지에는 비행기를 타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1926년 5월 21일 동아일보와 1927년 8월 28일 중외일보는 권기옥에 관하여 중국 창공의 조선의 거대한 날개, 중국 하늘을 정복하는 조선 용사 그 중에는 꽃같은 여류 용사도 있어. 안창남, 최용덕, 여류비행가 권기옥 등 국민군에서 활약이라고 전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또 찾았다.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고 10여 년 동안 중국 공군으로 활약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하는 등 7,000시간을 비행했다. 1928년 남경에서 공산당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는 중국 충칭에 있는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의 교관으로 임명되어 일어와 함께 일본인 식별법, 일본인 성격 등에 대하여 가르쳤다. 1943년에는 한국애국부인회를 재조직하여 사교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여성들을 모아 독립운동에 참여시키고 여성의 독립사상 고취에 노력하였다. 대한민국의 날개가 되다. 광복을 맞이한 후 1948년 8월 고국으로 돌아와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군 창설과 발전에 큰 힘이 된 권기옥은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로 불린다. 이후로도 한국연감 발행인 한중문화협회 부회장, 제양군인회 명예회원, 부인회 고문 등 나라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공군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88년 향년 87세로 사망하여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꿈을 가지라오. 꿈이 없으면 송장이나 다를 게 없게 안카서. 권기옥은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 힘든 훈련을 받고 조국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진취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현대 여성에게도 많은 귀감을 주는 인물이다. 최근 여성 비행사 권기옥의 생애가 재조명되면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안녕 꼬드롱 1924 권기옥의 비행기 전시가 열렸고 대구에서는 연극과 뮤지컬이 공연되었으며 각종 만화와 책 등이 발간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한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이 가진 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자신만의 꿈을 가져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알쓸 상식. 시대를 넘어 미래를 만나보는 곳, 세계박람회. 글, 편집 이원 배상아.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인 월드컵과 올림픽. 경기가 있는 날이면 모두 한 번쯤 가족 또는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며 TV 생중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과 나란히 세계인의 3대 축제로 불리는 세계박람회. 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명과 기술의 축제. 이 세계인의 축제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한 장소에서 마치 세계 일주를 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 과학의 마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장소. 어서와 세계박람회는 처음이지? 세계박람회가 탄생시킨 위대한 발명품 탑6. 세계박람회는 혁신적인 제품과 발명품이 최초로 공개되는 데뷔 무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역대 엑스포 발명품들을 소개한다. 이 물건이 없었다면? 획기적인 기술의 탄생. 1. 에펠탑. 파리에 처음 방문하게 된다면 누구할 것 없이 가보는 곳. 에펠탑은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프랑스의 최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건설되었다. 에펠탑은 당시 세계 최고인 300m 높이로 세워졌고 최신 산업 재료인 철골을 이용하여 과학과 산업의 승리라는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건설 당시 흉측한 철골 덩어리가 파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고 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우려와는 달리 박람회 기간에 18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이 에펠탑에 입장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지금의 프랑스 상징이자 파리의 주요 명소가 되었다. 2. 승강기 안전장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타워의 123층을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승강기이다. 하지만 19세기 초만 해도 승강기는 줄이 끊어지는 안전성의 문제로 주로 화물을 수직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다. 엘리샤 그레이브스 오티스는 이 점에 고안해 1854년에 열린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안전장치가 달린 승강기를 관객 앞에 공개했다. 오티스는 박람회에서 무거운 짐이 실린 승강기에 직접 올라탄 후 줄을 끊기 했고 그 결과 승강기는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안전장치 덕분에 중간쯤 멈추게 된다. 안전을 이유로 주춤하던 승강기 산업이 꽃피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3. 축음기. 발명왕으로 알려진 토머스 에디슨의 활약은 세계박람회에서 빛났다. 에디슨은 1878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전구를 비롯해 확성기, 축음기까지 무려 3개의 발명품을 선보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축음기로 직접 부른 노래를 녹음해 들려줬는데
난생 처음 노래가 흘러나오는 기계의 관람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녹음된 음악 소리를 수시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박람회를 통해 등장한 축음기는 음악의 대중화를 이뤄냈다. 새로운 간식의 탄생. 우연히 만들어진 달콤한 선물. 1. 아이스크림 콘.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원뿔 모양의 콘에 얹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콘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 개최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장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에 따라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스크림을 담을 접시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때 아이스크림 상인의 눈에 역하게 와플이 눈에 딱 들어왔고 와플을 돌돌 말아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것이 바로 아이스크림 콘의 시초다. 2. 브라우니. 진하고 쫀득한 브라우니를 좋아하는가?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 당시 도시락 준비에 바빴던 호텔의 주방장에게 큰 고민이 생겼다. 많은 사람의 디저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푸딩은 모양이 망가질 것 같고 케이크는 포장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것이 바로 브라우니. 베이킹 파우더를 빼고 꾸덕꾸덕하게 만들어 모양은 유지하면서도 맛은 배로 살려서 사람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지금도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브라우니의 역사는 100년도 더 전의 세계 박람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환상의 나라로 재미와 오락의 탄생. 1. 놀이공원. 웃음과 놀라움, 동심이 가득한 장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놀이공원. 놀이공원의 시초는 1893년의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 등장했다. 미드웨이 플레이선스라 명명된 이 세계 최초 놀이공원은 면적만도 박람회장의 절반을 넘었다. 박람회장 자체가 큰 놀이터가 된 것이다. 길을 따라 놀이기구, 서커스, 퍼레이드, 각종 공연, 식당가 등 온갖 오락시설이 한자리에 모인 놀이문화의 결정판이었다. 그야말로 즐기고 타고 보는 놀거리가 넘쳐났다. 이처럼 세계 박람회는 모험과 재미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2. 아이맥스. 거대한 화면과 폭발적인 음향으로 영화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마법. 아이맥스는 관객이 영화를 보며 마치 실제를 보고 경험하는 듯한 감정을 갖게 하는 영화 기술을 뜻한다. 아이맥스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1970년 세계 박람회에서 타이거 차일드라는 영화로 처음 공개되었다. 1971년 캐나다 토론토에 최초의 아이맥스 상설관인 온타리오 플레이스에 개관한 이래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아이맥스 상영관이 도입되어 지금은 어느 영화관에 가도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크고 선명하게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세계 박람회의 두 종류. 1. 등록 박람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박람회로 5년마다 최대 6개월 동안 개최됨. 아직 대한민국은 등록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음. 2. 인정 박람회. 특정 주제를 다루는 박람회로 등록 박람회가 열리는 사이에 최대 3개월 동안 개최됨. 대한민국은 1993년 대전 세계 박람회,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개최함. 학교 밥상. 밥상으로 지구를 살린다. 채식 한 끼. 글. 이승희 다운중학교 영양사. 매주 월요일은 채식 급식의 날이다. 2020년 울산교육청에서 도입한 채식 급식을 학교에서 시행한 날, 고기 없는 급식을 생각하지 못한 아이들은 아예 급식실을 내려오지 않기도 했다. 그날 음식물 잔반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 아이들은 고기를 매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을 만드는 우리도 아이들의 급식평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어떻게 하면 채식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짤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우리의 고민은 다양한 메뉴와 조리법으로 답을 찾게 되었고, 지금 우리 학교는 채식 급식에 대해 거부 반응이 많이 줄어들었다.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이 고맙다. 지구를 살리는 채식 급식. 2006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2%를 차지한다. 이는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큰 비율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23배나 크다고 한다. 결국 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보다 육식을 줄이는 것이 지구 환경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 축산 사료로 쓰는 곡식 재배를 위해 수많은 산림을 개간하여 옥수수나 대두를 생산해내고 있어 결국 육류 섭취를 줄이면 숲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먹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때이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는 육류 섭취를 줄인 채식 급식을 통해 지구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채식 밥상을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 제공한 채식 급식을 소개한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메뉴로 식단을 구성하였는데 조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수고스러웠지만 아이들이 채식 급식을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했다. 건강한 채식 식단은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좋게 할 수 있다. 채식 급식뿐 아니라 좋은 먹거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구를 살리는 맛있고 건강한 채식 급식. 오늘 채식 밥상 한 끼 어떠신가요?